이번에는 내용이 좀 많아서 제가 거의 래퍼 스타일로 말을 빨리 해야 됩니다. 50분 만에 끝내려면은 할 말이 많아서 그러니까 세 가지인데 서로 다른 세 가지 주제를 한 번에 하려니까 그런데 일단은 뭐 묶어서 최대한 빨리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빅데이터를 할 거고 AI를 할 거고 클라우드를 할 건데 그러니까 클라우드는 솔직히 뭐 드릴 말씀이 별로 없고요. 워낙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대체 뭔지 그리고 AI는 이제 개념 정리를 하고 AI를 할 때 또 왜 빅데이터랑 엮이고 결국 AI 기술은 설명을 안 드릴 거고요. 그건 이제 또 완전히 다른 토픽이라서 그래서 AI를 하기 위한 의료에서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이야기를 주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빅데이터이고요. 그래서 빅데이터 이야기를 하면 보통 이런 게 많이 들으셨죠. 뭐 버라이어티, 볼륨, 블라서티, 3V라는 개념을 갖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보통 뭐 이제 이렇게 많이 하셨었고요. 하나로 하자면 이제 뭐 볼륨 갖고 크기가 얼마나 되냐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크기에 대한 집착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가면 큰 거고 테라면 큰 거고 뭐 엑사면 더 큰 거고 이런 거냐. 그러니까 빅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지 말고 데이터라는 단어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이즈는 무의미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과제를 하고 있는 거에서 맨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사이즈로만 따지면 뭐 1테라도 안 되고 몇 기가 단위인데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의 10% 정도를 커버하는 데이터셋입니다. 그럼 충분히 빅한 데이터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사이즈로만 따지면 작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사이즈에 대해서는 집착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왜 그리고 3V라는 개념이 의미가 없냐 하면은 V를 계속 갖다 붙여서 제가 찾은 것 중에 가장 많은 게 공식적으로 많은 게 42개의 V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 사전에 좋은 V 다 찾아서 갖다 붙이면 되고요. 그냥 생각나는 거 사전 찾아보시고 쓸만한 V가 튀어나오면 쓰시면 됩니다. 정말 무의미한 거거든요. 결국은 뭐 언제까지 갈 거냐라는 겁니다. 영어 사전에 V 다 쓰고 나면 끝이냐 이런 건데 결국 빅데이터라는 거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하면 그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 3V가 왜 무의미하냐면은 저게 빅데이터라고 해서 설명한 게 아니라 원래 90년대에 그냥 데이터베이스 하는 사람들이 원래 쓰던 용어입니다. 근데 빅데이터가 뜨니까 어쩔 수 없이 설명할 게 필요하고 그래서 갖다 붙인 개념이고요. 그래서 원래 저게 빅데이터라서 나온 개념이 아니라 원래 다른 데 있던 개념을 그냥 가져다 쓴 거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라고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식적인 빅데이터의 정의는 그러니까 표준 문서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ISO의 20546의 표준 문건에 원래 나온 건데요. 빅데이터를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 익스텐시브 데이터셋이다. 근데 뭐 형용상 뭐 데이터의 성격이 볼륨, 버라이티, 빌라서티, 앤드월 베리어빌리티를 가지면서 근데 익스텐시브한 데이터셋인데 이게 스케일러블한 테크놀로지를 요구를 하는 그냥 큰 데이터셋이다. 그리고 노트를 보시면 빅데이터는 아주 다른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어떡하라고 라는 말이 나온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ISO의 이거는 공식 문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문서라서 이게 그냥 공신력 있는 가장 최종적인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의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정의를 내리는데 4년인가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빅데이터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산업 분야에서 다르고 학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정의를 내릴 수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너무 집착하실 필요 없고 그냥 빅이냐 스몰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가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빅데이터의 관점은 딱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빅데이터라는 개념을 정말 싫어하는데 저 정말 그 단어 극혐합니다. 근데 그리고 어차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쓰는데 딱 첫 번째로 보면은 빅데이터라는 게 가진 의미는 딱 이게 큽니다. 그러니까 통계를 생각해 보시면 통계는 어떻게 되나요? 모집단이 있으면 내가 표본 집단을 샘플링해서 쓰죠. 그리고 그 표본 집단이 모집단을 얼마나 잘 반영한지에 따라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 표본 집단이 얼마나 잘 샘플링된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모집단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에 대해서 가정을 내리고 단순한 통계를 쓸 거냐 아니면 고급 통계들을 쓸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통계에서의 고민입니다. 근데 만약에 데이터가 표본 집단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모집단을 거의 다 커버하는 영역으로 가버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고급 통계가 필요 없이 그냥 단순 표본, 그러니까 심플한 통계 수치만으로도 모집단을 다 커버할 수 있게 되는 거,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거의 유일한 빅데이터의 가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결국은 모집단이 얼마나 있고 그 모집단을 얼마나 커버하는지가 빅데이터의 중요한 요소인 거지. 데이터가 내가 뭐 1페타바이트가 있어요. 빅데이터. 그래 어떡하라고요? 쓰레기가 1페타바이트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빅에 집착을 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 또 빅데이터가 나오면서 좋아졌던 거,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 뭐냐면은 약간 그림이 시프트가 되는데 우리가 다루던 데이터가 이만큼 있었고요. 이 데이터가 커버하는 모집단이 이만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여기가 우리가 연구할 때 쓴 데이터고 병원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요즘에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유전체 갑자기 생뚱맞게 등장을 하고 IoT를 통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나온 생산 데이터들이 등장을 하죠. 그건 지금까지 어떻게 되냐면 전혀 다루지 않았던 데이터죠. 데이터의 영역이 확장되는 겁니다. 어떻게 모집단의 개념이 확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또다시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튀어나온다라는 이 두 가지 외에는 저는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별로 의미를 두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헬스케어 빅데이터가 뭐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보시면은 다 필요 없고 그냥 단순하게 데이터가 큰 데이터가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그 개인을 둘러싼 모든 데이터. 쉽게 말하면 헬스케어 빅데이터는 개인의 건강을 설명하기 위한 모든 데이터가 빅데이터다라고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의 성격은 아주 다양하죠. 병원이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병원 실제로 데이터를 열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게 텍스트 있고요, 이미지 있고요, 비디오 있고요, 코드 있고요, 사운드도 있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타입의 데이터셋이 다 있는 게 병원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버라이어티 측면에서는 엄청나고요. 이게 좀 더 커지면 예를 들어 외부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 이거는 자마에 나온 표인데 이걸 보시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약물, 진단명을 떠나서 쭉 내려보면 라이프 스타일에 보면은 별별 게 다 있죠. 뭐 페이스북 포스팅이나 트위터에 올리는 것들이 다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데이터들이죠. 심지어 그래서 어떤 걸 뜨냐면 가장 최근에 이것도 뭐 1, 2년 지나긴 했습니다만은 요즘에 한국에서 인스타그램 많이 쓰시죠. 인스타그램에 어떤 필터를 쓰느냐를 갖고 그 사람이 우울하냐 안 하냐까지 판정하는 알고리즘이 나와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페북은 이미 자기들이 커머셜하게 자살을 예측하는 솔루션을 만들어서 팔고 있고요. 페이스북에 올리는 포스팅을 보고 이미 그냥 그렇게 SNS에 올리는 것들이 다 건강에 관련된 정보들이 된 거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크레딧 카드 퍼체스가 여기 있는데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신용카드 결제한 게 왜 건강과 관련된 거냐? 마트를 생각해 보시면 마트에 카트가 이렇게 주인 없이 버려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인이 뭔가를 가지고 갔고 가지러 갔는 상황에서 그러면 카트에 담겨있는 음식들을 보면 대충 그 사람이 뚱뚱할지 고혈압일지 짐작이 되시죠? 네. 보면 그렇죠. 건강에 신경 쓰는 사람은 신선식품에 다이어트류를 붙을 거고 신경 안 쓰는 사람은 이제 즉석식품과 각종 사탕류, 과자들이 담겨져 있을 거고 결국 신용카드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 알 수 있고 결국 그게 그 사람이 어떻게 건강관리를 했는지도 짐작이 가는 겁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문제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건강과 관련되지 않는 정보가 뭐냐?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거죠. 내가 지금 자고 일어나서 심지어 잠자는 것도 수면의 질도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냥 내가 숨 쉬는 그 모든 것들이 건강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헬스케어 빅데이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IOM이니까 미국 의학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의학 할리몬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니까 이 사람이 그 프레젠트인데 They don't know what they are talking about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다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고 결국 얘는 헬스케어 빅데이터라는 거는 개인을 둘러싼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병원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단순하게 IoT 데이터가 아니라 단순하게 유전체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모아야지 아까 처음에 제가 보였던 것처럼 유전체 데이터는 청사진인 거고 살아가는 걸로 계속 변경이 되는 거고 결국 아웃컴으로 나오는 게 병원에서 측정한 결과수 결과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모아야지만 개인에 대해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헬스케어 빅데이터고 기존 데이터의 확장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전통적인 의학 연구는 이런 개념이었죠. 병원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고 분석을 했다. 근데 빅데이터가 나오면서 소위 말하는 데이터를 더 많이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다기관 연구 혹은 한국 같으면 이제 심폐원이나 건보 데이터를 갖고 연구를 많이 하시죠. 이게 대표적인 빅데이터 연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그런 연구의 한계가 뭐냐면은 이 논문을 보시면 NEJM에 나왔습니다. 예. 임팩트 벡터 랭킹 2위의 저널이고요. 1위는 그냥 암 통계지라서 걔는 그냥 약간 사기성 저널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나면 사실상 1위입니다. 예. 여기에 보시면은 20년 동안 미국의 인구 센서스 데이터를 가지고 당뇨 합병증에 대한 연구를 차이점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한 겁니다. 변화량에 대해서. 좋은 연구를 하셨죠. NEJM에 나왔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90년이 아니라 1980년부터 2020년까지의 데이터를 모아서 당뇨 합병증 연구랑 심지어 플러스로 고혈압까지 해서 고혈압 합병증 연구를 했다. NEJM에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논문 써보신 분 아시겠죠?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누군가 깃발을 꽂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이즈를 가지고 싸우기를 시작을 하면 깃발 꽂기 싸움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2등은 기억해주지 않는 비겁한 더러운 세상이 되는 거죠. 예. 누가 에베레스트를 제일 먼저 올랐는지 기억나지 두 번째로 올라온 사람이 기억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이즈에 집착을 하지 말아달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깃발 꽂기 연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될 거냐? 좀 더 입체적으로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유전체를 붙이면 어떻게 되나요? 코제이션 어널리시스가 가능합니다. 인과관계를 보시는 거죠. 어떤 유전자 때문에 이런 아웃컴을 나왔으니까 유전자를 어떻게 변형을 가하거나, 그래서 뭐 요즘에 나온 유전자 가위, 크리스프카스9 같은 걸 연구를 많이 하는 게 유전자를 전부 다 바꿔버리겠다라는 개념인 거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입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인과관계를 보자라는 게 소위 말하는 유전체 의학의 모토인 거고요. 그래서 재밌는 연구를 보여드리면, 이것도 이미 한 4년 된 논문이긴 한데 셀에 어떤 게 나왔냐면은 800명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N수 작죠? 요즘에 800명 갖고 연구를 하면은 빅데이터라고 아무도 말을 못할 텐데,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이 사람 보면 마이크로비옴의 혈액 검사에 문진일에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앱을 만들어서 음식량 이런 것까지 다 수집을 해서 입체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뭘 만들었냐면은 혈당을 조절하는 예측을 한 걸 보여줬는데, 예를 들면은 아시겠지만 똑같이 누군 사탕을 먹더라 어떤 사람은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어떤 사람은 혈당이 잘 안 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랑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너는 이걸 먹었을 때 혈당이 오를 거다 안 오를 거다, 많이 오를 거다 적게 오를 거다를 예측해주는 알고리즘을 만든 겁니다. 회사를 만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800명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입체적인 분석을 하니까 훨씬 더 셀 같은 좋은 데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라고 보면 옆으로 펼치는 거죠. 지금까지는 유전체는 많이들 다뤘죠. 왜냐하면 유전인자를 통해서 뭐 난치성 희귀 질환은 대부분 유전병이기 때문에 유전자에 대한 관심이 옛날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라이프로그 데이터라든가 뭐 소셜미디어 데이터라든가 요즘에 환경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게 왜 나올 거예요? 예전에는 전혀 측정할 방법도 없었고 쓸 수가 없었지만 요즘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됐겠죠. 그렇게 해서 뭘 할 수 있냐? 코릴레이션 어널리시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인과관계는 아니나 상관관계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인스타그램의 필터를 뭘 쓰냐? 그게 인과관계는 아니죠. 그 필터를 쓰는 거기 때문에 우울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우울하다 보니까 그 필터를 많이 쓴다라는 코릴레이션이 높은 결과가 나온 걸 갖고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코릴레이션 어널리시스고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구글이 만든 구글 플랫 트렌드. 그러니까 지금은 이 사이트는 사라지고 없습니다만은 10년 전에 네이처에 이런 논문을 냈었고요. 그래서 구글의 검색 데이터를 가지고 검색 키워드를 보고, 그러니까 인플루엔자를 2주 먼저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해냈었고 잘 됩니다. 잘 썼고, 지금은 이 회사가 알파벳이라고 지주회사로 바뀌면서 지금 이 사이트는 닫혔는데 데이터는 다 연구용으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뭐 구글로 했으니까 검색으로 했으니까 트위터로도 해봤고요. 많이들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게 아산병원 서동우 교수랑 별걸 다 해봤습니다. 네이버로도 해봤고요, 다음으로도 해봤고요, 구글로도 해봤고요, 메르스로도 해봤습니다. 다 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상관관계의 분석이기 때문에 특히나 검색 엔진을 가지고 하는 거는 문제가 뭐냐면은 키워드가 계속 바뀝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은 타미플루라고 하면 누구나 다 타미플루가 뭔지 알죠. 하지만 10년 전에 타미플루라고 하면 아무도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 약을 처방하는 세들 외에는. 하지만 지금은 타미플루가 뭔지는 다 아시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성인들이라면 대부분. 그만큼 사람들이 계속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신조어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예측하는 게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소셜 디터미넌트 헬스라는 개념으로서 SDOH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회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뭔가 거창해 보이시죠? 그냥 예전에 역학에서 모든 데이터들입니다.
에피데미올로지 하는 분들이 모았던 데이터들이 다 이 소셜 디펜덤에 있습니다. 역학에서 모았던 걸 생각해보시면 대부분 사회환경적인 요소들을 다 모았죠. 예, 그런 것들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디지털 바이오마커. 쉽게 말하면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 IoT, 이 스마트워치 같은 걸로 생성되는 뭐 혈압이라든가 뭐 심전도라든가 심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고, 이게 전통적인 마커가 아니기 때문에 디지털 바이오마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모든 것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그 그림을 뺐는데 슬라이드가 많아서 그냥 쉽게 말하면 머리끝부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자부터 신발 깔창에 신발까지 다 있습니다. 속옷도 있고요. 여성용 무드로해서 브래지어용도 있습니다. 반지는 수도 없이 많고요. 귀걸이도 있고 목걸이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 예, 심지어 한국에서 웰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벨트도 있죠. 예,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게 다 만들어져 있고 옷도 있습니다. 예, 운동선수를 위해서 입고 있으면 거기 입은 상태로 심전도랑 심박이랑 다 측정해서 시간을 측정해 줍니다. 고가라서 일반적으로 안 팔리는 것 뿐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미 모을 수 있는 데이터는 웬만한 걸 다 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단 얘네들은 메디컬 그레이드는 아닙니다. 예, 그거에 대한 한계는 분명히 알아주셔야 되고요. 빅데이터를 정리를 하자면, 다만 빅데이터에 환상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요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빅데이터를 이야기를 하면 N수를 이야기하면 샘플 사이즈만을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를 따지는데, 이제는 통계적인 유의미한 걸 따지지 말고,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클리니컬리 시그니피컨트 한지를 안 한지를 따져줘 달라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만드는 건 쉽죠. N수를 뻥튀기 하면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아웃라이어 몇 개 날리면 통계적으로 의미성 가진 거 쉽습니다. 그게 근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게 P-밸류가 0.049가 나와서 박수치고 너무 썼는데 그게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냐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보시면은 P-밸류 0.049랑 0.051이랑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그러면 0.049랑 0.047은 왜 안 다른 거죠? 0.05라는 우리가 정하는 알비터리한 바운더리를 갖고 웃고 울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의미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의학적으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어쨌든 그래도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새로운 개념이고 많이들 등장하기 때문에 EU 차원에서 이런 빅데이터 로드맵을, 헬스케어 쪽 빅데이터 로드맵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2019년 2월에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EU의 헤드 오브 메디슨 에이전시랑 EMA, 그러니까 유럽 식약처랑 이렇게 만들어서 태스크포스를 해서 회의를 했었고, 이런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뭐 빅데이터를 갖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유럽에서는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보면은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왜 표준화를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 표준화를 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데 그 전에 데이터를 쉐어링하게 된다. 예.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데이터 쉐어링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 게, 한국 병원들이 잘 못하는 게 이거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아산병원도 그렇고, 저도 여기서 근무를 했지만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이고 데이터 제일 많죠. 근데 외부에 안 까고 이야기를 하면 결국 우리 집에 금송아지 100마리 있어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써야지, 그러니까 구슬이 서말에도 껴야 보배라 그러잖아요. 써야지 되는 거고요. 또 바르게 속담을 쓰면은 놔두다가 썩습니다. 썩기 전에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쉐어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뭐 다만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은 어떻게 할 거냐는 좀 이슈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AI인데요. 예. 일단은 뭐 AI는 탈도 많고 말도 많은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AI 별로 안 좋아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제 전공이 머신러닝입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고요. 머신러닝 전공한 사람인데 이상하게 이렇게 흘러와서 병원에서 일도 오래 했는데, 전공이지만 애증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서 떠드는 AI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하는지는 나중에 천천히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AI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AI 역사는 컴퓨터 역사와 동일합니다. 알란 K 튜링이 AI의, 그러니까 뭐 이제 시조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창시자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하는 디지털 컴퓨터가 연산이 가능하다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해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 AI를 테스트하는 가장 심플한 모델을 창시해낸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개념을 만들었고, 이제 AI라는 단어는 1950년에 다트머스라는 곳에서 학회를 하면서 그 당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를 단어를 우리가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쓰자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AI라는 단어 이때 나왔고요. 다만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영화는 나이 좀 아시겠지만 2000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얘가 할 9000이라는 컴퓨터인데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주선 승무원들을 다 죽이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터미네이터, 잘 아시는 터미네이터 이런 거 나오죠. 이제 터미네이터 보면은 터미네이터를 만든 회사가 스카이넷이거든요. 스카이넷이라는 회사인데 그 스카이넷 잘 모르시겠지만 로고를 밑에 보면은 A 뉴럴넷 컴퍼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그 전에 하나 말씀드리면 그저 이 당시에 뉴럴넷이, 그러니까 AI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지금처럼 뻥이 심했었고요. 네, 엄청나게 많은 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그 당시 기술로 우리가 이제 세상의 모든 언어를 번역하는 기계를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달파라고 하는 미국 국방성의 연구비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연구를 하다가 당연히 지금도 잘 안 되는데 그 당시는 안 됐겠죠. 실패로 결정이 났고 그래서 펀드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AI 윈터라는 게 그때 왔었고요. 자업자득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20년 동안 이렇게 조용히 죽어 지내다가 이벤트들이 발생한 게 뭐냐면은 아시는 일반인은 잘 모르는데 IBM이 1997년에 딥블루라는 머신을 해서 그 당시 세계 챔피언이었던 체스 세계 챔피언 카스파로프를 이겼습니다. 2승 3무 1패인가로 이겼고요. 이게 첫 번째 이벤트였는데 이때는 근데 AI가 좋아서 이긴 게 아니라 컴퓨터 성능이 무지하게 좋아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체스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자, 일정 수를 넘어가면은 딥블루가 그냥 끝까지 모든 가능한 경우를 다 계산해 버리기 때문에 처음에 실수만 안 하면 이길 수밖에 없었던 거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카스파로프가 두면서 그 기계랑 둔다는 그 정신적 압박 때문에 실수도 꽤 많이 했었고요. 그러니까 책으로 나와 있어서 한번 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요즘에 한국에서도 이제 한물 간 IBM의 왓슨. 왓슨은 2011년에 이렇게 제펄디라고 하는 미국의 퀴즈쇼에서 데뷔를 했었는데요. 요 데뷔하는 스토리도 책으로 나와 있고 영화도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이때 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왓슨이 뭔지는 아시나요? 왜 IBM에서 왓슨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아시나요? 이건 그냥 상식적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은 건데, 그러니까 셜록 홈즈 조수인 왓슨이 아니라 IBM을 지금까지 IBM이 설립된 100주, 이때가 IBM 설립 100주년 기념 이벤트였습니다. 엄청나게 오래된 회사고요. IBM을 지금의 IBM으로 초석을 만들었던 사람이 TJ 왓슨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CEO가 있습니다. IBM에. 그래서 IBM의 연구소에서 가장 큰 연구소가 TJ 왓슨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왓슨이라고 정한 거고요. 시간은 별로 없지만 IBM의 약자가 뭔지 아세요?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의 약자가 IBM입니다. 예, 엄청나게 허무한 이름인데요. 그러니까 100년 된 회사입니다. 1911년에 만들어진 회사이고요. 그 당시에 자기네 회사 창립 100주년으로 이런 이벤트를 했었고 정말 회사에 사활을 걸다시피 했었는데 퀴즈쇼에 나가서 이 사람이 그 당시 세계 챔피언, 그러니까 이 제펄디라는 퀴즈쇼 대상 이 사람이 그러니까 상금을 제일 많이 받아간 사람이고요. 이 퀴즈쇼에서 상금으로만 몇백만 달러를 받아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이 퀴즈쇼에서 가장 길게 연승을 한 사람입니다. 40몇 연승인가 50몇 연승을 한 사람인데요. 위키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이렇게 가장 유명한 휴먼 챔피언 2명이랑 동일한 조건으로 퀴즈를 풀었고 인터넷에 잘려 있었고요. 물론 위키 같은 걸 다 내장하고 있었긴 했지만 퀴즈를 풀었는데 퀴즈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은 퀴즈는 답을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항상 비비꼬아서 함정을 펴놓습니다. 그걸 다 해석을 해서 답을 맞추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고 그게 헬스로 넘은 게 IBM 왓슨 헬스 포 온콜로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박을 치고 있고 지금은 특히 한국에서는 바둑 한 판 둔 것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죠. 예, 바둑 한 판 둔 것 때문에 난리에서 모든 사람이 AI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게임 좋아하시면은 며칠 전에 여기 딥마인드에서 또 어떤 이벤트를 만들었냐면은 스타크래프트 2에 대해서 안 하시면 모르겠지만 스타크래프트 2에 보면 이제 그레이드가 있거든요. 플레이어들의. 그러니까 레더의 랭킹 시스템이 있는데 그 랭킹의 그랜드 마스터.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 중에 0.2%인가? 에 드는 순위가 됐습니다. 예, 컴퓨터가. 예, 저랑 제가 해도 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 요즘 게임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몇 가지 마일스톤만 보여드리면 게임들을 많이 했습니다. 게임들을 많이 한 건 뭐냐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자라나기 좋아서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스타크래프트도 며칠 전에 사람을 거의 다 이겨버렸고요. 프로게이머보다 약간 못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문제는 그 전에 뭐 특정 맵에서 프로토스만을 했을 때는 프로게이머를 이겼습니다. 압도적으로. 예, 단일 몇 판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미 뭐 비슷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여기 지금, 여기 날렸구나. 예, 여기 보면 재밌는 거는 포커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포커가 있죠. 2017년에 포커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잘 안 하는 포커 중에 텍사스 홀덤이라는 포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은 바닥에 깔려 있어도 다 모든 사람이 공유를 하고요. 2장만 내가 히든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5장을 가지고 포커를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3장이 바닥에 깔려있고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마인드 게임입니다. 그리고 포커라는 걸 한 번을 해본 분은 알겠지만 포커는 고스톱보다 더 심각한 심리 게임입니다. 내가 패가 좋다고 돈을 따는 것도 아니고 내가 패가 나쁘다고 무조건 돈을 잃는 것도 아닙니다. 적당하게 허풍을 치면서, 영어로 따지면 블러핑을 하면서 내가 소위 말하는 개패일 때도 좋은 패인 것처럼 뻥을 치는 거죠. 그래서 포커페이스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고요. 결국 마인드 게임을 해서 심리 게임을 하는 건데, 2017년에 어떤 게 있냐면은 그러니까 프로 포커 플레이라는 게임을 해서 이겼습니다, 컴퓨터가. 2박 3일 동안 포커를 쳐서 컴퓨터가 훨씬 더 많은 돈을 땄습니다. 저 당시는 1대1로 했었고요. 올해 초에는 4대1로 했는데도 컴퓨터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5명이서 4명은 사람이었고 1명 컴퓨터였는데 컴퓨터가 최종적으로 이겼습니다. 결국 그건 뭐냐면은 컴퓨터가 사람을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포커라는 게임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그런 시대에 와 있고요. 뭐 잘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왜 그렇게 잘 되냐? 3가지가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딥러닝이라는 게 나와서 알고리즘이 좋아졌고, 그리고 저 딥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을 돌릴 수 있는 하드웨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학습시키는 데 필요한 데이터가 쌓였습니다. 이 3박자가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붐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단적인 예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지금의 뭐 딥러닝에서 많이 쓰고 있는 기본적인 알고리즘이 언제 나오냐면 1989년에 나왔습니다. 30년 전 논문입니다. 그러면 30년 전에 왜 안 썼냐? 예, 여기 있는 것처럼 하드웨어가 구려서. 30년 전에 생각해보시면 그때는 286 쓰던 시절이거든요. 컴퓨터가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하나라도 빠졌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용어부터 먼저 좀 정리를 드리면, 뭐 AI 말도 많은데, 어쨌든 AI는 전통적인 심볼릭 AI,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문가 시스템인 거고요. 뭐 항생제 처방 시스템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리 형태로 내려가면서 클릭을 해서 최종적으로 트리를 따라 내려가는 게 전문가 시스템인 거고, 여기서 최근에 좀 더 많이 확장된 게 시멘틱 네트워크라고 해서 네트워크화 시킨 것들. 이 전통적인 심볼릭 AI 개념인 거고, 그거에 상반되는 게 이제 학습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겠다는 머신러닝이라는 개념이 있고, 딥러닝은 그 머신러닝의 현재로서는 일부 하위 개념입니다. 문제는 딥러닝이 훨씬 더 잘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위로 뜯어져 나가서 언젠간 3단계, 3개로 구분이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빅데이터랑 머신러닝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머신러닝이라는 게 단어에 유명한 것처럼 기계가 학습을 하는 겁니다. 학습을 하려면은 사람의 공부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문제제를 1권 풀래, 2권 풀래, 3권 풀래 거거든요. 참고서를 1권 풀래, 2권 풀래, 3권 풀래.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많으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필요해지는 거고요. 그럼 통계도 빅데이터를 뭐 하면 안 되냐? 하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 머신러닝이랑 통계는 지금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서 계속 오해를 하시던데, 서로 상반된 관계가 아니라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머신러닝의 기반이 기술은 다 확률 통계입니다. 확률 통계를 모르고 머신러닝 새로운 알고리즘을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인 거고요. 그리고 머신러닝이랑 통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요즘에 빅데이터가 뜨면서 일부분들은 뭐 통계하면 안 되고 머신러닝 해야 되고 딥러닝만 해야 된다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틀렸고요.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도 틀렸고요. 그냥 이 문제는 내가 칼을 쓸 거냐 도끼를 쓸 거냐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과일을 깎을 때는 과도로 써야 되는 거예요. 회를 뜰 때는 사시미를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딥러닝이랑 잘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과일을 깎을 때도 도끼 들고 오고 회를 치는데도 도끼 들고 와서 회를 치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딥러닝이 잘하는 게 있고 통계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도구는 도구일 뿐입니다. 제발 그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결국 기계학습이란 거는 이렇게 공부를 하는 방법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럼 통계랑 기계학습이랑 차이가 뭐냐? 가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통계는 잘 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가설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가설을 데이터에 검증을 해서 테스팅을 해보고
아까 말했던 p-value가 얼마냐에 따라서 박수치고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가설이 틀렸으면은 다시 가설을 개선을 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통계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머신러닝은 그게 아니라 일단 데이터를 모읍니다. 난 모르겠고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내가 무슨 모델을 쓰겠다고 모델을 선정을 하고 학습을 하게 되면 가설이 만들어집니다. 이 가설이 해석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뭐 explainable 하냐 안 하냐라고 이슈가 있긴 한데 어쨌든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모델을 선정을 하면은 학습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가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도메인 날라지가 들어가면 당연히 더 정확하고 빠르게 학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설이 만들어졌으니까 어떻게 되냐 통계적으로 검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해서 내가 뭔가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하고 싶으면 통계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 뭔가 데이터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대충 뭔지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머신러닝 돌리면 뭐든지 나옵니다. 그게 맞냐 틀리냐는 얼마나 데이터를 잘 가지고 있냐에 디펜던트한 거고요. 뭔가든 무조건 나옵니다. 그게 머신러닝의 장점입니다. 기계학습의 종류에는 뭐 이렇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말 그대로 지도학습은 정답을 알 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사진을 분리하거나 주가를 예측하거나 이런 것들 있고요. 미리 재미로 말씀드리지만 주가 예측 관심 있으시면은 많이들 하는데 하지 마십시오. 네. 왜냐하면 이게 잘 되면 제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겠습니까? 저도 주식하고 있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예를 들어서 드리냐면은 머신러닝이라는 건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거고요. 결국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는 게 머신러닝이 하는 일입니다. 그 말은 그 기존의 과거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이벤트는 머신러닝이 못 찾아냅니다. 주식이 단적인 예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아주 길게 보면 무조건 주식의 트렌드는 있죠. 그러니까 롱텀 인덱스 펀드는 잘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무조건 오르기 때문에. 장기간 보면. 하지만 단기간으로 보면 당장 2년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이랑 서로 악수하고 사진 찍었어요 라고 하면 뭐라고 믿으시겠어요? 미쳤냐고 하겠죠. 하지만 불과 2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또 올해 초에만 하더라도 언젠가 막 고통이 될 것처럼 갔다가 지금 다시 막 미사일 쏘고 난리도 아니죠. 예. 이렇게 뭔가 이벤트가 지금까지 몰랐던 이벤트들이 계속 발생한 새로운 환경에서는 머신러닝을 잘 못합니다. 그게 명확한 한계이고요. 솔직히 이거는 통계도 못하고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가 예측 같은 건 잘 안 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되는 게 딱 두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퀀트, 그러니까 1초에 몇십 번에서 몇백 번을 근처하는 그러니까 초단타 거래는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높은 걸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오를 거냐 내릴 거냐 보고 주식을 사고 파는 거거든요. 그건 됩니다. 그리고 롱텀 인덱스 펀드. 왜냐하면 주식은 무조건 길게 보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꺾이는 게 문제긴 하지만 예, 그냥 묻어놓고 한 20년 기다릴 수 있으면 오릅니다. 예, 그런 거고요. 그리고 비지도 학습은 이제 정답을 모를 때 그러니까 영화 추천이나 음악 추천 같은 것들입니다. 왜냐면 영화나 음악을 생각해 주시면 내가 이 영화를 좋아할지 안 할지 어떻게 정답을 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케이스들인 거고요. 그리고 강화학습은 뭐냐면 앞에 거 두 개랑 조금 다른 개념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게임 플레이 같은 겁니다. 지도학습이나 이런 것들은 보면 정답을 안다는 게 당장 한 번 딱 하면은 좋다 나쁘다가 나오는 건데 강화학습은 게임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지금 당장 예를 들어 바둑을 뜨더라도 요 한 수가 정말 묘수를 떴는데 상대방이 더 묘수를 뜨면 어떻게 되나요? 지는 거죠. 내가 실수를 했는데 상대방이 더 큰 실수를 하면 내가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뭔가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그 결과는 결국 게임에 이기냐 지냐는 아주 장기간 뒤에 한참 뒤에 피드백이 올 때 그리고 환경이랑 계속 인터랙션을 주고받을 때 쓰는 기법이 강화학습이라는 거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근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입니다. 데이터의 중요성이고요. 딥러닝은 데이터를 많이 필요합니다. 빅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밑에 그림을 보면 제가 했지만 좋은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데이터를 분석을 하거나 통계를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잊어서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갈비지인 갈비아웃입니다. 예,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옵니다. 예,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잘 이해를 안 하시는데 난지도 가서 땅 파도 금 안 나옵니다. 예, 금광에 가서 패야지 금을 나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이 있을 것 같은 데 가서 금을 패야지 금을 나오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땅 아무리 파봐야 금 안 나옵니다. 난지도 가서 열심히 땅 파시면 쓰레기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데이터가 왜 더 중요하냐?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그 아까 AI에서 뭔가 사건이 일어났던 것들이고요. 그게 일어났던 연도, 예를 들면 뭐 제펄디라든가 뭐 바둑 둔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데이터셋이 공개된 거고 알고리즘 언제 만들어졌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컨볼루션을 아까 말씀드린 건 1989년에 나온 거고요. 자, 알고리즘은 개발된 지 18년 걸렸고 데이터셋은 공개된 지 3년 만에 브레이크스루가 생겼습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극단적인 사례인 거고요. 자, 그럼 발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예, 쓰레기를 주면 쓰레기를 뱉는 가장 결정적인 사례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테이라는 챗봇인데요. 얘는 뭐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트위터에 이렇게 10대 여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챗봇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글로벌로 올렸는데 예전에는 일본이랑 중국에서 소규모로 테스팅을 했을 때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런칭을 했는데 24시간 뒤에 계정은 내려갔고 48시간 뒤에 없어졌습니다. 지금 찾아보셔도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 하면은 얘가 테스트에 올라가는 순간 이 사람들이 잘못된 피드백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면 뭐 홀로코스트는 없었고 히틀러는 위대한 사람이었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났을 때는 이상한 애들이 와서 그리고 막 이상한 짓을 하니까 그리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오늘 밤 외로워요 막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네. 한마디로 쓰레기를 주니까 쓰레기를 뱉어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전형적인 사례이고요. 그리고 이 논문은 혹시 뭐 관심 있는 분은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Scalable and Accurate Deep Learning with EHR이라고 하는 구글에서 쓴 논문입니다. 제목 거창하죠. 예, 딥러닝을 통해서 EHR을 분석을 했더니 뭔가 잘 되더라라는 건데 결론은 잘 된다입니다. 근데 이 논문의 함정이 뭐냐면은 제일 끝에 있는 서플리멘트 테이블인데 이걸 아무도 잘 안 보시더라고요. 서플리멘트 테이블에 한 20몇 페이지 되는데 앞에는 다 알고리즘 설명이 있고 뒤에 제일 끝에 이 테이블 하나 있습니다. 네, 성능을 보시면 빨간색 박스로 친 게 뭐냐면은 베이스라인 퍼포먼스, 그냥 심플 로지스틱 리그레션입니다. 여러분 통계 시간에 배우는. 그리고 위에 게 딥러닝인데요. 자, 성능 보시면 AUC 기준으로 0.02 차이 납니다. 네, 딥러닝 하시겠습니까? 안 합니다. 저 같아도 안 합니다. 이 논문의 함정이 그겁니다. 딥러닝 했을 때 잘 됐다. 왜 잘 됐냐 하면은, 그러니까 유니버시티 시카고랑 유니버시티 멕시코, 그러니까 UCSF, 샌프란시스코 병원에 있는 데이터랑 시카고 대학 병원의 데이터를 두 개를 HR7의 FIRE라는 표준으로 통합해서 대규모 데이터를 갖고 EH를 모은 다음에 딥러닝 돌려서 성능이 잘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예, 그냥 심플 로직 리그레션에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데이터만 많으면 통계적 정말 기본적인 통계만 돌려도 된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소위 말하는 비판적 논문 읽기. 예, 가장 좋은 논문이라고 제가 학생들한테 계속 보여주는데요. 예, 이렇게 함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온 것도 보면은 데이터가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거는 아카이브에 올라온 논문인데 예를 들어 뇌영상,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디지즈를 예측하기엔 딥러닝이 돼서 딥러닝 모델별로 학습을 해서 성능이 올라간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더 고도의 모델을 써서 성능이 올라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지, 예를 들어 CT만 쓸 거냐, MR도 쓸 거냐, 펫도 쓸 거냐 이런 식으로 데이터 모델리티를 더 추가를 했더니 성능이 더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델을 하나를 놓고 알고리즘을 더 계산시키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필요한 데이터의 모델러티, 펫도 넣고 필요한 이미지 데이터셋을 더 추가를 하니까 성능이 더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결국 데이터에 대해서 성능이 나오는 거지 모델은 그렇게 크리티컬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딥러닝이 아무리 뜨고 잘 된다고 하지만 걔가 잘하는 분야가 있고 못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결국은 데이터만 잘 정제하고 잘 모으면 딥러닝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기본 통계로도 잘하는 게 있는 거고요. 다만 통계가 아니라 딥러닝을 써야 되는 건 영상 분석을 할 때는 통계는 영상을 못 다루기 때문에 딥러닝을 쓰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왜 통계가 잘하는 것도 딥러닝으로만 하려고 하는지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제발 그걸 좀 유념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물론 논문 쓰고 먹고 살려고 그런 건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예, 하는 것도 작작해야 된다는 거죠. AI는 어쨌든 예, 이렇게 너무 좌절하는 이유가 되니까 AI는 잘 됩니다. 잘 돼서 논문도 많이 나와 있고요. 여기 뭐 대표적인 그 뭐 에릭 터플 예, 뭐 청진기가 사라진다라고 번역된 한 책을 쓴 그 할배가 트위터 광이라 트위터에 따라가시면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데 가끔씩 좋은 것도 말려옵니다. 뭐 정리가 잘 되어 논문이 많이 나고 있고요. USFDA도 지금 딥러닝 기반으로 해서 승인받은 제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건 아주 극히 일부분이고요. 최근에 그 네이처 메디슨에 나왔던 내용 중 일부를 보면 이 논문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할 때, 그러니까 AI를 기반으로 한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할 때 어떻게 레귤레이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논문인데 여기 보시면 그냥 서론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사람들이 저자를 조사를 했더니 USFDA에 지금 승인받은
AI 제품은 30개가 있다. 30개가 이상이 있고 현재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진행되는 게 300개 정도가 넘더라. 어마어마한 숫자의 임상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아주 많은 숫자의 제품이 승인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국은 어떠냐? 아니, 한국으로 가기 전에 미국에서 그러면은 많이들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서 이것만 소개를 자세하게 드릴 텐데 작년에 승인받은 제품이고요. IDX DR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안전사진 촬영했을 때 다이어베틱 레트로파티를 진단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존하는 인공지능 AI 소프트웨어 중에서 진단을 내리는 소프트웨어는 얘 하나밖에 없습니다. 얘는 확진입니다. 이걸 갖고 그래서 AI가 사람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얘는 왜 의사의 개입 없이 확진을 내리냐면은 이 장비를 쓰는 사람들이 안과 의사가 아니라 그냥 당뇨를 보는 미국이니까 가정의학 혹은 그냥 일반 내과 의사들인 겁니다. 이 제품을 받고 사서 쓰다가 그러니까 당뇨성 만성병증이라고 진단이 내려지면 안과 의사한테 보내주는 용도로 쓴 제품입니다. 그럼 안과 의사가 다시 판정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을 받은 거고요. 특히나 얘는 요 장비로만 탐콘이라는 회사의 NW400이라는 장비로만 찍어야만 되는 식으로 제약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이런 제품이 있고요. 한국으로 가면은 지금 현재 이게 아마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17개네요. 예. 17개 예, 승인 받았고 여기 제가 슬라이드 안 바꿨는데 최근에 루닛이 하나 더 받아서 18개인가 18개 될 겁니다. 예, 하나 더 받아서 루닛이 하나 18개. 유닛이 하나 여기 좀 빠졌는데 루닛이 하나 더 받았습니다. 루닛 인사이드 CXR2라고 하는 제품을 받았고요. 그게 일주일 전인가 그래서 못 집어넣었는데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받아 있습니다. 대부분 다 영상이고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보면 이제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이 의료기기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전 시간 생각해 보시면은 의료기기 승인을 받은 거랑 시장에서 팔리는 거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의료기기 승인을 받았던 거는 의료기기로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자격을 얻은 거지 시장에서 팔릴 거냐 말 거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리하자면은 이제 AI를 하려면은 제발 AI가 그러니까 단어가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단어에 집착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니까 AI가 의사를 대체할 거야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 의학회 아마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AI는 Augmented Intelligence다 라고 선언문을 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사 보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선언문을 어떻게 냈냐면은 그러니까 AI에 대해서 우리가 Artificial Intelligence가 아니라 Augmented Intelligence다. 그 의료에서의 AI는 사람을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의사의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지능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은 AI가 의사를 대체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고민은 하나도 없어지는 거고요. 특히나 이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영상의학과 요즘에 지원을 안 한다 그러죠. 예, 지원자가 줄어들어서 힘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전 진짜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의학과는 이거를 예전에 한번 겪었습니다. 팩스가 들어오기 전과 이후. 팩스란 시스템이 없었을 때는 판독을 어떻게 했나요? 필름을 형광등에 끼워서 판독을 했죠. 그리고 암 크기 같은 게 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모는 종이를 갖다 대서 칸수를 세서 사이즈를 쟀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컴퓨터에서 팩스 시스템에서 그냥 클릭해서 쭉 긁으면은 다 나오죠. 그게 조금 더 고도화돼서 이제는 볼 필요 없이 이게 암인 것 같아 라고 띄워주는 게 그냥 CAD라는 시스템이 하는 역할인 겁니다. 그러면 영상의학과가 팩스가 들어와서 그럼 업무가 사라졌냐?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CAD라는 게 들어오면은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대체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결국 물론 대체되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 반복 작업은 대체됩니다. 하지만 고도화된 작업은 대체하기 힘들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아마의 선언문을 쭉 몇 개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여러 가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우드인데 클라우드가 왜 필요하냐? 결국 데이터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의료와 관계된 데이터가 너무나도 많아져 버렸고 심지어 영상을 솔직히 말하면 너무 많이 찍고 있죠. 한국에서는. 전 세계에서 CTMR 머신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인구 밀도상으로. 그리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유전체 데이터. 그리고 요즘에 특히나 병원들이 골치 아프기 시작한 게 뭐냐면 삼성병원이 얼마 전에 기사 내면서 자랑하고 있는 디지털 패설로지. 예. 디지털 패설로지가 진짜 이게
그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이거 슬라이드 한 장을 스캔하면은 해상도를 낮추면 500메가고 크게 하면 한 2기가 정도까지 갑니다. 슬라이드 하나에. 병리과 혹시 가보신 분 있지만 병리에 슬라이드가 몇 개 있는지 상상을 못 하거든요. 병리과 사무실 가보시면 벽에 이렇게 쭉 판때기들 쪄 있는데 거기 보면 다 슬라이드입니다. 그거 한 장당 1기가로만 생각을 해도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가 나오는 거거든요. 스토리지 문제도 있고. 생각해보면 그리고 그 병리 영상이 인터넷 네트워크의 병원망에서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병리 영상이 한 10장이 뚝 네트워크에 올라가는 순간 병원 전체 네트워크는 셧다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들은 보면은 다이콤 영상도 사이즈가 좀 큰 게 있기 때문에 다이콤도 보면 별도망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병리 영상 되면 더 골치 아파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걸 해결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병원이 더 이상 인프라에 투자를 하는 게 가능할 거냐? 그러니까 디지털 패설러지를 하는데 그럼 얘를 어떤 스토리지에 넣어야 될 거냐? 어떻게 저장을 해야 될 거냐? 밑도 끝에 스토리를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전체도 마찬가지로 1인당 뭐 작게는 몇백 메가에서 길게는 몇 기가까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핸들링 해야 될 거냐라는 게 정말 골치 아픈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병원이 그러면은 돈을 다 들여서 이렇게 이쁘게 전산실을 구축을 할 거냐? 아니면 외부의 클라우드를 쓸 거냐인데 결론은 아시겠지만 병원이 더 이상 이렇게 운영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공간도 필요하고요. 인프라도 계속 구축을 해야 되고요. 이걸 운영하려면 사람도 계속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 IT 회사들이 어떻게 가는지 보면 되겠죠.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기관들이 어떻게 가는지를 보면 되겠죠. 대부분 클라우드를 도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클라우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럼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의가 뭐냐라고 하면 클라우드 컴퓨팅은 국제적 표준에 의해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액세스가 가능하고 스케일러블 앤 엘래스틱한 쉐어러블 피지컬 or 버추얼 리소스를 제공하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말이 좀 복잡한데 그냥 쉽게 말하면은 돈 내고 산 만큼 돈을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돈 내고 언제든지 사서 쓰고 필요 없어지면 반환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 뭐 리소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게 CPU일 수도 있고 GPU일 수도 있고 스토리지일 수도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 컴퓨팅의 종류에는 뭐 소위 뭐 이렇게 한국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아스니 뭐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서비스니 뭐 파스라고 해서 플랫폼 에즈 서비스니 소프트웨어 에즈 서비스니 사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표준 문건에는. 그래서 뭐 심지어 네트워크도 커뮤니케이션 에즈 서비스라고 제관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뭐 AI 에즈 서비스도 나와 있고요. 뭐 그냥 앞에 필요한 거 앞에 다 붙이고 에즈 서비스 붙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많이들 있고 그래서 이거를 디플로이에 그러니까 배포하는 방향이 쓰는 방법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아마존이나 네이버 같은 걸 쓰는 겁니다.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뭐냐면은 내가 돈을 내고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병원 안에 컴퓨터 서버를 다 사고 스토리지를 다 사서 클라우드란 걸 내부에서만 쓰겠다고 구축하는 게 프라이빗 클라우드고 그거를 외부에서 공개를 하면서 돈을 내고 서비스를 하면 퍼블릭 클라우드가 되는 거고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뭐냐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너무나도 소중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는 게 좀 찜찜한 데이터들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부로 갖고 있고 그런데 뭐 별로 필요 없는 데이터들도 내부에 갖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건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리겠다라고 하면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게 됩니다. 프라이빗이랑 퍼블릭을 섞어서 쓰는 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이고요. 한국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클라우드를 쓰는 병원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노골적으로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제가 모르는 케이스로 쓰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극히 드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담하면 아산병원도 아직 클라우드 안 쓰고 있고 이미 쓰겠다고 옛날부터 말했는데 삼성병원도 클라우드 안 쓰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도 안 쓰고 있고요. 지금 뭐 고대 같은 경우에는 고대에서 만들고 있는 PHIS 사업자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돌아가는 병원 정보 시스템이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쓰셔야만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EMR, OCS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장비를 83% 정도가 클라우드를 어떻게든 형태로든 쓰고 있습니다. EMR, 그러니까 이건 뭐 EMR이 아니라 뭐 기타 등등 중에 IT 시스템 중에 클라우드를 쓰는 걸 다 포함한 숫자이고요. 근데 한국은 의료기관 중에 어떻게든지 간에 지금 돌아가는 시스템 중에 클라우드를 쓰는 게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럼 미국은 왜 클라우드를 쓰느냐? 믿는 것처럼 비용 절감, 안정적인 시스템, 요구사항 대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돈이 세이브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돈이 세이브가 된다는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한국에서 클라우드를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클라우드는 매번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은 매번 사용료를 내는 것보다 원타임에 사는 걸 좋아합니다. 쉽게 말하면 집을 살 거냐, 월세로 살 거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근데 집을 사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예제가 잘못됐구나. 자동차로 생각을 할게요. 집은 우리나라 집값은 안 떨어지니까. 자동차는 감가상가 계속 되니까요. 자동차를 사서 쓸래? 리스해서 쓸래? 그 차이인 거거든요. 리스를 하면은 매달 꾸준하게 돈이 나가지만 사면은 원방에 큰 돈을 내지만 매달 돈은 적게 나가죠. 근데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총 비용을 따지면은 렌트하는 게 조금 더 쌉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그런 의미에서 비용이 싼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재해상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병원의 전산망이 다운됐을 때 전산센터를 다른 곳에 만들어 두는 건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클라우드에 모든 시스템 올려놓고 병원이 죽으면 그냥 클라우드로 우회시켜버리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쓰고 있고요. 요구사항 대응이 빠르다는 거는 예를 들어 병원에 새로운 시스템이 뭔가 서비스가 올라가야 되는데 하드웨어가 부족하면은 그걸 다시 구매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클라우드 같으면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들이고요. 이제 한국에서는 코스트 세이빙이라고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클라우드 이야기를 하면은 비용 이야기, 그러니까 보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클라우드에 올라가면은 누구나 다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뭐 개인정보는 올릴 수 없다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하면 요 화면을, 요 기사를 많이 보여드립니다. 그냥 예스냐 노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병원 직원분들도 계신데 과연 우리나라 병원이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보안을 잘할 수 있을 거냐?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더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이야기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틀린 이야기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얘네들이 그러면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내 데이터를 훔쳐볼 수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훔쳐보는 건 계약 위반입니다. 그건 이제 소송으로 엄청난 그러니까 배상을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계약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건데, 약간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긴 한데, 근데 딱 하나 클라우드를 쓰는 건 필요하고 앞으로 클라우드로 갈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병원에서 클라우드를 쓰고 싶으면 고민하셔야 되는 게 네트워크 비용입니다. 병원들이 내부 네트워크는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아산병원도 하면은 제가 아산병원 직원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아산병원 내용을 삼성병원 것보다 더 잘 아는데, 여기 내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외부망은 우리나라 병원들이 별로 안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편집하겠지. 아산병원이 외부망으로 100메가 라인 2개 쓰거든요. 최근에 늘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있을 때 100메가 라인 2개 썼습니다. 100메가 라인 2개 쓰고 클라우드로 EMR을 돌린다? 시스템 죽습니다. 최소한 기가빗 이상으로 네트워크 외부망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숨겨진 비용이, 클라우드에 숨겨진 비용이 왜 네트워크 비용입니다. 생각보다 네트워크 비용 많이 듭니다. 이거를 다시 다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건데, 어쨌든 근데 궁극적으로는 클라우드로 가는 게 트렌드이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이 더 이상 하드웨어 리소스를 운영하는 게 힘이 든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원래 50분까지 아니었나요?